독일 데사우 로슬라우. 데사우 로슬라우는 2007년에 데사우시와 로슬라우시 두 도시가 합쳐져 만들어진 도시로 인구 약 7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 베를린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는 데사우 로슬라우는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공원이 조화로운 도시죠. 2016년 5월 11일 저녁 8시 30분 이곳 데사우 로슬라우에 있는 안할트 응용과학대학교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 리양제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저녁 운동을 하기 위해 리양제는 짐을 정리하고 서둘러 운동복으로 갈아입죠. 저녁이지만 밖은 아직 환했습니다. 독일은 위도가 높아 5월이 되면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녁에도 환하죠. 리양제는 룸메이트에게 운동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이어폰을 귀에 끼고 밖으로 나갑니다. 리양제는 매일 조깅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 조깅을 할 만큼 달리는 걸 무척 좋아했죠. 리양제는 집에서 나와 평소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광장과 극장, 공원을 따라 달립니다. 집 주변 이 길은 리양제의 달리기 코스죠.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 주변 건물 앞을 지나는데 리양제의 앞을 한 여성이 가로막습니다. 여성이 리양제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지 리양제는 잠시 망설이는 듯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여성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날 5월 12일 아침 리양제가 간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짜인 루틴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지금까지 외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이 외박하다니 리양제의 룸메이트는 집에 들어오지 않을 리양제가 걱정됐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죠. 그녀는 리양제의 행방을 묻기 위해 리양제의 절친 저우리용에게 연락합니다. 리양제와 저우리용은 거의 매일 아침을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죠. 저우리용이라면 당연히 리양제의 행방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의 예상과 달리 저우리용도 리양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리양제는 착하고 친절하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유창하지만 독일어는 능숙하지 않아 볼일을 보러 혼자 외출했을 가능성도 극히 낮았죠. 불길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리양제의 룸메이트와 저우리용은 리양제가 갈 만한 곳을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리양제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경찰에 리양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리양제가 평소 운동했던 코스를 따라 그 주변을 수색합니다. 독일 내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도 움직였죠. 그들은 위챗 등 SNS에 리양제의 실종 소식을 알리고 중국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리양제의 행방을 찾지 못합니다. 5월 13일 오전 경찰은 안할트 극장과 프리덴스 플라츠 지역 등을 주변으로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오전 11시 10분경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이동식 화장실 뒤 풀밭에서 벌거벗은 채 숨져있는 아시아계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변 쓰레기통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 일부를 발견하죠. 여성의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돼 바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부검을 진행합니다. 5월 16일 부검 결과 여성은 실종된 리양제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리양제의 몸 곳곳은 상처와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경추, 갈비뼈, 두개골 골절에 머리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리양제의 몸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액의 체액이 검출되는 등 성폭행 의심 증거들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리양제의 몸에서 나온 체액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하는데 연방범죄수사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와 일치하는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용의자는 독일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안 된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웠죠. 리양제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수많은 죽음을 마주한 법의학자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도 힘들었죠. 대체 누가 리양제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리양제 1990년 9월 9일 출생. 그녀는 허난성 자오쩌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리양제의 아버지는 경찰, 어머니는 교사였죠. 외동딸인 리양제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태생이 온순하고 온화했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공부도 잘해 학교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양제는 허난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에 입학합니다. 2014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리양제는 독일 동부의 데사우 로슬라우에 있는 아날트 응용과학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리양제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의 미래를 위해 리양제의 부모는 어렵게 돈을 모아 딸을 독일로 유학 보내죠. 리양제가 독일로 떠나는 날 리양제의 부모는 베이징 공항까지 동행합니다. 이 모습이 그들이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되죠. 졸업을 겨우 2달 앞두고 전해진 딸의 사망 소식에 리양제의 부모는 급히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2016년 5월 18일 리양제의 부모가 데사우 로슬라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차갑게 식어버린 딸을 마주하고 오열하죠. 그날 밤 리양제가 다니던 아날트 응용과학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 리양제의 추모식을 엽니다. 리양제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는 영정사진 속 웃고 있는 리양제를 말없이 바라봅니다. 다음날 리양제의 부모는 딸이 생전에 지냈던 집을 찾아갑니다. 리양제의 아버지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경찰관이었죠. 딸이 발견된 장소를 보고 싶다는 리양제 아버지의 요청에 경찰은 리양제 부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갑니다. 리양제의 부모는 딸의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딸이 발견된 장소까지 딸의 마지막 자취를 되짚어가며 몇 번이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고 또 걷습니다. 딸 리양제에게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리양제의 부모는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리양제는 그녀가 살던 집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리양제가 매일 운동하며 지나는 곳이었죠. 범인은 보통 시신을 유기할 때 불안한 마음에 자주 가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리양제가 유기된 곳 주변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추측하죠. 경찰은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리양제가 사망한 지 열흘도 더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죠. 5월 23일 수사가 난항을 겪던 그때 한 젊은 커플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리양제 살인사건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세바스찬 플레치, 1996년 출생, 당시 나이 20세. 여성의 이름은 제니아 랭, 1997년 출생, 당시 나이 19세. 두 사람 사이에는 2014년에 태어난 아들과 제니아가 세바스찬을 만나기 전에 낳은 남자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세바스찬과 제니아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놀고 있었죠. 돈벌이가 없었던 두 사람은 세바스찬의 부모가 구해준 아파트에서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네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리양제가 발견된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세바스찬의 진술에 따르면 리양제가 실종되기 전날 밤 저는 집에서 만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니아가 밖에서 운동 중인 리양제를 만났죠. 제니아는 리양제의 어린아이 같은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제니아가 리양제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는 셋이 뜨거운 밤을 보내자고 하더군요. 리양제도 재미있겠다면서 기대된다고 말하는데 저야 마다할 이유가 없죠. 뭐 그렇게 셋이 재미 좀 봤어요. 볼일이 끝나고 리양제는 또 보자면서 쿨하게 갔어요. 그게 다예요. 세바스찬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이 그런데 왜 경찰서에 왔냐고 묻자 세바스찬은 이후 리양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리양제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 DNA가 리양제의 몸에서 발견될 텐데 그러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미리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제3자의 DNA가 발견됐다는 경찰의 보도 자료가 나오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다는 건데 주저리 떠드는 세바스찬과 제니아의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세바스찬과 제니아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때 리양제의 친구가 경찰에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죠. 5월 11일 저녁 리양제의 친구는 역에서 리양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친구가 이 사실을 증명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리양제를 만났다고 한 시간이 세바스찬 커플이 리양제와 같이 있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세바스찬과 제니아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리앙제의 조깅 코스를 따라가며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세바스찬 커플의 아파트가 그곳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아파트 건물 1층 골동품 가게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5월 11일 저녁 9시 24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리앙제가 세바스찬의 아파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니아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리앙제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제니아는 초조한 얼굴로 아파트 입구를 가리키며 뭔가를 이야기하죠. 제니아의 말에 리앙제는 곤란하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리앙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제니아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2시 30분. 세바스찬이 밖으로 나와 주변을 몇 바퀴 돌더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니아와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던 리앙제의 모습은 끝까지 보이지 않았죠. 때마침 DNA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세바스찬의 DNA와 리앙제의 몸속에서 검출된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세바스찬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항변하지만 DNA 검사 결과 말고도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세바스찬과 제니아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5월 24일. 담당 검사 폴커 비트만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는 현재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상태이며 그들이 진범인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리앙제가 생전 합의하에 2 용의자와 함께 성관계를 했다고 발표합니다. 검사의 발표는 세바스찬 커플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그들이 리앙제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에 자신들을 만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는 상충되는 것이었죠.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담당 검사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여론의 관심은 세 사람의 성관계, 리앙제의 사생활 등 말초적인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비트만의 기자회견은 리앙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죠. 리앙제의 부모는 분노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리앙제의 부모는 깊은 슬픔과 고통에 잠깁니다. 리앙제의 학교 교수와 친구들은 리앙제는 착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학생이었으며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고 오로지 집 학교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리앙제는 독일어가 서툴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2명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지 그들은 입을 모아 믿을 수 없다고 했죠. 담당 검사 비트만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용의자 말만 믿고 왜 이렇게 서둘러 기자회견을 한 걸까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기자회견 다음 날 독일 언론들이 비트만의 기자회견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기 시작했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대중들 사이에서 리앙제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독일 언론과 수사기관의 행태에 분노한 중국 유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을 외치죠. 이들은 검찰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일부 언론사들이 용의자 세바스찬의 비밀을 파헤치는데요. 세바스찬의 어머니 라모나는 사건이 일어난 데사우 로슬라우 소속 경찰이고 새아버지 요르크는 데사우 로슬라우 경찰서장입니다. 공교롭게도 리앙제 사건의 수사를 맡아 지휘하던 곳이 바로 데사우 로슬라우 경찰서였습니다. 세바스찬은 아주 화려한 전적을 가진 자였죠. 방화, 절도 추행 등 무려 40여 건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가 멀쩡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경찰 고위 간부 부모 덕이 컸습니다. 세바스찬의 어머니 라모나가 리앙제 사건 수사팀에 자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범인 엄마가 수사팀에 들어가는 게 맞냐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죠. 게다가 경찰이 용의자 세바스찬 커플의 말만 믿고 그들이 거주지인 아파트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내 중국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독일인들도 수사당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압박을 느낀 독일 경찰청은 세바스찬의 부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건을 할레 경찰서로 이관하죠. 경찰은 세바스찬과 제니아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압수수색합니다. 아파트 계단 벽과 난간, 집 내부 욕실, 바닥 침구 등 아파트 여러 곳, 광범위한 곳에서 혈흔이 발견되죠. 심지어 3m 높이까지 튄 혈흔 자국도 있었습니다. 출입문 부근에선 피해자를 끌고 이동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11일 저녁 여성의 비명소리가 꽤 오랫동안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세바스찬 커플이 자주 다퉜기 때문에 그냥 또 싸우나 보다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죠. 경찰은 세바스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리앙제가 실종되고 다음 날인 5월 12일 세바스찬이 어머니와 10차례 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세바스찬과 제니아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온 날, 세바스찬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와 4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상했죠. 그리고 이틀 전인 21일, 세바스찬의 부모가 사건 현장으로 의심되는 세바스찬의 아파트를 치우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납니다. 세바스찬과 함께 그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복수의 목격자 증언이 여럿 나오는데요. 당시 세바스찬과 그의 부모 손에는 양손 가득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마치 이사라도 가는 듯 보였다고 하죠.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이 시기에 세바스찬의 부모는 레스토랑을 열고 개업 축하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행사였다고 둘러대지만 그들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리양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세바스찬의 변호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한 CCTV 영상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CCTV 영상 어디에도 세바스찬의 범행을 입증할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인도와 같은 공공장소를 촬영했습니다. 이는 개인 사생활을 침범한 불법 촬영물이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범죄의 진실 규명이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며 변호사의 이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세바스찬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죠. 하지만 세바스찬의 여자친구 제니아가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제니아는 어릴 때 의붓 아버지에게서 학대받으며 자란 탓에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죠. 제니아는 성인이 되고 세바스찬을 만납니다. 세바스찬은 제니아가 지금껏 만난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했죠. 세상에서 그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 못 가 세바스찬이 그 본색을 드러내죠. 조금만 짜증이 나도 폭언을 퍼붓고 복을 휘둘렀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조금이라도 토를 다는 것 같으면 여지없이 주먹을 날리고 헤어지자고 협박했습니다. 상대가 이런 성향을 보이면 바로 헤어져야 했는데 제니아는 세바스찬마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혼자 2명의 아이를 키울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제니아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세바스찬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세바스찬은 제니아에게 밖에 나가서 자신의 성욕을 채워줄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시킵니다. 세바스찬은 늘 새롭고 강한 자극을 원했죠. 세바스찬의 이러한 성향은 세바스찬과 제니아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엄청난 양의 음란 영상들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제니아는 세바스찬의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여자를 찾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리양제를 만나죠. 제니아는 리양제에게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 옮기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 같이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리양제는 처음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곤란해하지만 결국 제니아를 도와주러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계단에 숨어있던 세바스찬이 나타나 리양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 억지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 도중 리양제가 정신을 차리고 강하게 저항하면 세바스찬은 화를 내며 리양제를 때립니다. 세바스찬이 리양제와 함께 있는 동안 제니아는 위층에서 아이들을 재웁니다. 아이들을 다 재우고 아래층으로 내려온 제니아는 세바스찬이 리양제를 공격하는 걸 보고 같이 도와주죠. 이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결국 리양제는 숨을 거둡니다. 여기까지 제니아의 진술입니다. 2017년 8월 4일 데사우 로슬라우 지방법원에서 총 35차례 공판이 열립니다. 세바스찬의 변호사는 행동장애와 ADHD 등 세바스찬의 정신과 병력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합니다. 세바스찬은 어릴 때부터 불안하고 위험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그가 7살 때와 13살 때 어린 나이임에도 성학대, 성폭행 등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서 성적 쾌감과 흥분을 느끼는 이상 성욕자였죠. 재판부는 세바스찬 플레치에게 강과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제니아는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죠.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참고로 세바스찬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법적인 처벌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조금씩 잊혀지자 두 사람은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고 하죠. 리양제의 부모는 독일의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옥 같은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딸의 유골함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